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경제만 잘 나간다. 그래서 미국 증시만 잘 오른다.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권시장 내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미국의 근로자들의 보너스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금리 인상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의 세계 경제 이야기 오늘도 자세하게 글로벌 슈퍼스탁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7% 상승하면서 232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3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654억 원 정도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61% 상승 중인데요. 83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역시 코스닥에서도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현재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47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24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은 수급 동향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안전하다라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 중입니다. 7,529선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소폭 상승하면서 2,919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합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94에서 95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시세 확인합니다. 현재 골드는요, 1,2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1,20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제거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크루드 오일은 또 상승세로 돌아 나섰습니다. 71달러에서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1%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2,7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는 1.19%대 상승하면서 27,4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18% 상승하면서 725만 8천 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 다른 코인들이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움직임이 많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스텔라루멘이 나홀로 1%대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2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장에 1위를 차지했던 리플은 3위로 내려왔고요. 에이다와 이더리움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파국기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있는 기사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말 그대로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이와 관련해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전문가의 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는요, 중국은 아마도 이 중간 선거 때까지 조금 시간을 지연시켰다가 그 이후에 대화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한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재 뉴요커지의 평론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뉴요커지에서는 무역 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뎌지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겨둔 중국과 미국, 앞으로의 시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원유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위안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나온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현재 이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하이에서 현재 거래되는 유가의 수준입니다. 현재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로 거래되는 수준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월에는 현재 이 5%에 불과하던 위안화 거래가 현재 7월에는 14%로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달러화로 거래되는 이 원유의 비중은 70%에서 57%로 낮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도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또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중 간 무역 전쟁이요, 파국과 대화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또 중국도 이에 맞서가지고 6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물량을 또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양국이 애초에 처음에 공언했던 수준보다는 관세율이 25에서 10%로 좀 낮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끼친 충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렇게 칼날이 서 있는 공방 속에서도 양 나라가 서로 이게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또 서로 뭔가 대화를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서로 발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파고로 치달은다면 세계 경제의 혼란은 불보듯이 훤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요. 어떤 또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24일부터 각각 2천억 달러와 6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어떤 메시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 상황이 어찌 될지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상황으로 가든 부딪혀야 될 과제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어떤 또 방법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G2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 원유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유 시장 내에서 이 달러의 패권이 좀 붕괴될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원유 시장의 달러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 정보 업체 톰슨 로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위안화 선물 거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또 3월 말까지 세계 원유 선물 거래액의 5%에 불과하던 상하이 원유 선물 거래 비중이 7월 말을 기준으로 14%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에 미국 뉴욕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거래 비중은 70%에서 57%로 낮아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 이러한 트레이드들이 위안화 표시 선물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그런 것이고 또 미국의 이란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1월 본격적인 제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과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거래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흐름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분명 달러화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렇다면 달러화의 향후 흐름에 지각 변동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신중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두 가지 이슈들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준비했던 어떤 그런 말들 중에 어떤 small opportunities are often the beginning of great enterprises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일이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문구인데요. 한순간에 어떤 큰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작은 것부터 이루어 나가다 보면 또 큰 것까지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의미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유 시장에서 이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가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달러의 이 지수에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종목별로 간단하게 지금 살펴드릴 건데요. 우선 미국 시장은 현재 지금 아시아 증시와는 다르게 거의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그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한 어떤 이슈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었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 시장만이 지금 나홀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거기에 비교하면 굉장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선 S&P 500 같은 경우 우선 오늘 드리는 거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9월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단에 S&P 같은 경우 2865선이 지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 자리가 다시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재료들이나 미국 시장의 반응들이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고점인 2917 라인, 2917.5의 저항 여부와 그리고 하단에 다시 한번 29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상방 대응은 추가로 하시되 꼭 손절 라인 2900 라인에 손절 잡으시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정고점 2917.5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요. 나스닥도 우선 9월물로 봐드릴 건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500과 다우지수와는 다르게 지금 기술주들의 어떤 부진이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게 하면서 혼조 흐름이 진행 중이고요. 상단에 7,600선과 그리고 하단에 7,400선의 단기 박스 구간이 그 속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이 변동성으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S&P 500과는 조금은 다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지금 중간 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들이나 어떤 이슈들 그리고 그날의 장 흐름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를 우선은 반복해야 되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그 이전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의 어떤 조정세가 나오면서 그나마 하단 부분에 있긴 하지만 상승의 흐름이 조금은 더 강한, 그리고 지지대를 1200선 내외에서의 지지대를 구축을 하면서 지금 상단에 1220선을 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단기 조정이 나왔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중간 조정의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안 나올 뿐이지, 만약에 현재 직전 저점이 깨진다면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하단의 1200선대에 지지만 되어준다면 매수 쪽에 직전 고점 1218선을 향한 직전 고점, 그리고 122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손절라인 12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1차 1218선 그리고 2차 1220선 이상의 상승 흐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 관련 유로에 대해서 받을 텐데,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유로도 지금 달러 인덱스에 단기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강한 상승으로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없지만 어쨌든 상방 경직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해서 하단에 17600, 17500의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 18100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2차적으로도 18500 내외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 쪽에 단기적으로 무게를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0 선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10월물과 11월물을 같이 이제 공존해서 우선 10월물을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10월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일에 원유 재고량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5주 연속 지금 재고 감소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근간의 허리케인들의 영향으로 해서 크게 변동성이 나온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의 그 상승세와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압박은 받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도 지금 서서히 저점에서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원유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우선은 세계 경제 활성화 쪽에 단기적인 무게를 둔다고 본다면 지금 주봉상이나 일봉상 크루드 오일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직전 고점인 72.63의 지금 최고점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량 감소와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의 또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락 쪽보다는 어떤 특별한 악재에 의해서 하락하는 그런 조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72불대만 돌파를 한다면 72.50까지는 충분히 단기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에도 충분한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려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상해 종합지수가요, 드디어 2,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리커창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또 피력을 했는데요. 과연 성공적으로 2,700선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이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화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미국채를 대거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최근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징동이 이미지 쇄신을 나선 걸까요? 금융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 구상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징동금융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사업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강조하셨던 2,700선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어제장 마감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한 건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넘어서는 것도 뭐 사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넘어선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2,700선 넘었지만 2,700선에 넘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관세 발효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발효가 8월, 그러니까 9월, 10월로 우리가 10월 정도로 이제 관세 발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일정상 보면은 이제 다음 주면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지금 증시 상황이 나쁘진 않은데 추가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이제 또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1.41% 상승했는데 업종별로 보면 석유, 주류, 가전, 부동산, 교통, 운수, 호텔 관광, 자동차, 전자부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전에서 이제 중국 경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중요한 건 리커창 총리가 지금 현재 정권에서 별로 힘이 없어요.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리커창 총리는 원래 이제 그 현재 공청당 소속 때문에 현재 태저당이 주요인 그 시진핑 내에서는 사실 전 정권 사람이거든요. 전 정권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커창 총리가 별로 크게 힘을 발휘하기는 사실 힘들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이제 주요 행사에서 그냥 어글마담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리커창 총리가 어떤 의견을 필요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국에서도 이 리커창 총리를 거의 그러니까 하극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좋아하기는 이르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좋지 않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채를 지금 중국이 팔려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 6개월 내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달 미국채 보유량이 전달 대비해서 감소한 상태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여파가 계속되면서 결국 중국은 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채 보유량을 또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7월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77억 달러의 미 국채를 매각해서 보유량이 지금 1조 1,710억 달러까지 이제 전체 미 국채 보유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 달 연속 감소를 한 건데 미 국채 보유량은 여기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미 국채 보유량 이꼴 중국의 달러 보유량은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월에 1조 1,682억 달러 이후 최저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채권국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7월 미국 10대 주요 채권국 중에 이제 일본, 그다음 아일랜드, 그다음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제 4개 국가가 이제 미국채 보유량이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 터키, 러시아하고 터키는 특히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리라가 폭락하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썼겠죠. 이제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채를 투매하는 추세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러시아의 투매에서 지금 중국이 현재 가장 화이냐 마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지난 4월에 이제 정월 대비해서 50% 그다음에 5월에는 40% 이상 감소한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줄일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 전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네. 사실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추가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최후의 수단이죠. 바로 미국채 매각 같은 비관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최악의 경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 미국채 매각을 계속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미국이 이제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대응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관세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지금 관세 조치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그와 비슷하고 상응한 조치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쉽지가 않냐면 미국의 그 관세 조치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국민들한테 약간의 어필도 하면서 관세 조치가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관세 장벽 조치를 지금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채를 매각을 본격화하면 미 달러 보유량이 급격하게 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관세 조치를 이제 크게 좀 취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중미 무역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채 보유량을 일정 부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중미 무역 전쟁에서 이제 워낙 위안화가 평가가 절하되면서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국 통화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이제 미국채를 보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비관세 카드로 이걸 사용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최근 교육량이 브라질과 러시아,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다변화를 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달러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무리하게 아마 쉽게는 비관세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다. 그러니까 엄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은 할 수 있는데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거 쓰겠다라고 협박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진동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애매한 위치고 최근에 진동 같은 경우가 CEO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매한 위치인데 최근에 진동이 스마트 금융에 좀 주력을 한다라고 하고 SNS 계정명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동 금융이 과연 어떤 모습을 펼칠지가 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주로 B2B하고 B2C 쪽에서 이제 스마트 금융 기술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징둥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CEO는요, 미국에서 성추행 등으로 체포가 됐다가 지금 현재는 풀려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징둥이 좀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진동이 성추행 정도가 아니죠. 그 CEO가 성폭행, 1급 성폭행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가 풀려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게 기업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뭐 특별히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따져봐야 될 문제로 보고 있고 현재 중국 2위입니다. 진동 같은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중에 2위인데 진동의 금융자회사 진동금융이 소셜미디어의 계정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좀 강화했는데 진동금융이 공식 이제 웨이보 톡타워 타워고 그다음에 더우인 요즘 더우인이 인기입니다. 더우인이라고 그
30초짜리 이렇게 되게 짧은 동영상 올리는 그런 SNS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계정 명칭을 징등수커로 좀 바꾼 상태인데요. 정통 금융업계를 약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융이 상당히 발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덩치가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 금융사거든요. 근데 중국 금융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국 IT 공룡들,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계열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뭐 다 금융 계열사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더 여기는 IT 기업이 약간 좀 적극적으로 금융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징둥이 이제 최첨단 기술로 이제 스마트 금융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고요. 그 디지털 기술을 의미하는 징둥수커 이렇게 이래서 SNS 계정 이름을 바꾸면서 약간 이쪽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둥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징둥 같은 경우 지난 4월에 이제 천성창에 징둥금융 CEO가 있는데 이 CEO가 보아 포럼에서 징둥금융은 더 이상 금융상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자금 운영을 이제 금융기관 직접 관리하고 징둥금융은 기술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금융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핀테크 기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기술을 제공하는 B2B, B2C, 이제 기업을 이제 중간에 끼고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그러니까 이게 B2B가 있고 B2C가 있는데, 징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B2B, B2C입니다. 그러니까 B2B, B2C, B2B2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이 중간에 대리점을 끼고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현재 지금 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알리바바하고 경쟁하고 좀 약간 차별화를 두고 있다. 알리바바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에드파이낸셜 해가지고 금융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EO 추문 때문에 이제 사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의쇄신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번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하고 에드파이낸셜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징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금융 데이터가 약간 알리바바나 이쪽보다는 조금 더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강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이 부각을 하고 있다, 강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슈에서요, 이 중국의 미국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업종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미국채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는 게 내수하고 수출하는 기업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점은 약간 수출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을 피하면 된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업종 중에 이제 내수 쪽을 주로 타겟을 잡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제 마오타이주라는 기업 있죠. 비즈모테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술은 중국에서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전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단지 그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그 기업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중국이 수출을 잘 못하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결손 이익에 따라서 내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1차적 영향이냐 2차적 영향이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중국에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기준모태주마저도 주가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역 전쟁에 따라서 전혀 피해가는 종목은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샤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샤오미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샤오미 같은 경우가 오늘 매매 종목으로 샤오미를 가져왔는데, 일단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현재 차지했다가 지금 5위까지 밀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제가 차트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위입니다. 지금은 이제 5위인데 11%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인도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40%가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도 진출에
최대 지금 그 선봉 기업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 지수 3년 만에 현재 지금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가성비하고 현저하게 가지고 있는데 추가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사물인터넷, 생활가전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엔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샤오미가 엔터 기업에 투자하면서 뭔가 이쪽으로 해서 광고하고 이미지 쇄신 전략을 하고 있어요. 샤오미가 대표적으로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기업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샤오미 광고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본 적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는 광고를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좀 광고를 좀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로는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샤오미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차트를 억지로 이렇게 좁혀서 가져온 게 아니라, 샤오미 상장할 때 제가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 시연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샤오미 상장한다고. 그때 이제 얘기 드렸을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장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상장하자마자 제가 얘기를 좀 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왜냐면 차트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이제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상장한 지 좀 돼가지고, 현재는 이제, 저희가 분석할 만한 정도가 차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로 봤을 때 16.100, 제가 지금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보고 있고, 선저가는 15.350 홍콩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저점, 최저점을 할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저가를 잡아놨고요. 1차 목표가는 17.660이면 이제 저희 주요 이제 저항 라인, 1차 저항 라인이고, 2차 목표가는 18.700인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인도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홍콩 증시에서 상당히 좀 샤오미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샤오미였는데요. 인도 시장 진출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차이내쉬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브라질 그리고 독일 정부까지 일제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 걸까요? 먼저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해킹과 마라톤을 합친 합성어 해커톤을 개발해낸 도라헥스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해커톤 문화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해커톤이란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법무장관실에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 의뢰를 제기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악재에 따라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도라헥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윌레는 2014년 중국에서 해커톤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문화를 중국에 들여왔듯이 한국에도 전파하고자 하는 게 그의 뜻인데요. 현재 한국에는 개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커톤으로 커뮤니티를 키우려고 하고요. 10월 27일부터 28일에 ABF 행사로 세계 최대 해커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세계 각지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게 도라헥스의 목표입니다. 네, 도라헥스가 국내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톤은 합성어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네, 해킹과 마라톤이 합성어인 해커톤은 한정된 기간 내에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 참가자가 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서구권에서 시작한 해커톤 문화는 아시아에선 아직 익숙하진 않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14년 도라엑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에는 해커톤의 불모지인 중국에 해커톤을 들여왔습니다. 도라엑스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해커톤을 개최하는 글로벌 해커톤 오거나이저입니다.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개발자와 함께 수백 차례 해커톤을 진행했는데요. 재밌게도 도라엑스의 이름은 도라에몽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해커톤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도라엑스 같은 경우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해커톤이 열리고는 있지만 아직 문화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 실력 있고 검증된 개발자는 이미 안정된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외의 경우엔 자신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실력 있는 시니어도 해커톤의 멘토 혹은 일원으로 참가를 합니다. 아직 한국 시장엔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해커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입장입니다. 좋은 인재와 아이디어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 도라엑스가 개최하는 해커톤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좋은 아이디어와 인재를 찾기 위해, 펀드는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스폰서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넓은 개발자 네트워크와 저명한 멘토 집단은 도라엑스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후오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해커톤에서 기술 고문을 채용하는 등 해커톤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라엑스는 후오비, 비트코인 캐시, 온톨리지, 네뷸러스, 비트메인, OKX 등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이 해커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 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라엑스는 블록체인을 주요 키워드로 해커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블록체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주목받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커톤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4년 당시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커 스토리지 등이 중심이 되었고 현재는 블록체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이 도라엑스에게 가장 핫한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위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이기에 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혼돈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라엑스는 전 세계 해커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해커톤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좋은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티브 위에는 올해 보스턴, 베를린, 벵갈로, 서울 등의 블록체인 허브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러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대한 계획은 각 지역의 개발자 커뮤니티와 해커톤 조직이 연계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라엑스의 행보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마쳐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뉴욕 법무장관실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조작 감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현지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조사 의뢰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 시장에 또다시 악재가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뉴욕 법무장관실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주요 1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황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장 조작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일부 거래소는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기존 감시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일단 바이낸스, 게이트.io,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소 조작과 관련하여 감시 체계를 구축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크라켄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스캠이 만연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조작은 거래자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뉴욕 법무장관실은 바이낸스, 게이트.io,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이 가상화폐 통화 관련 주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후오비 역시 보고서 조사 대상이었지만 금융국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또다시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가 아무래도 조사 의뢰, 이 코인 시장에 좀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조사 의뢰라는 무거운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초기 단계이자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라고 보긴 힘든데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의뢰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지만 거래소들이 운영에 있어서 더 좋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호재로 작용할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열릴 FOMC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챙겨서 내일도 글로벌 경제를 구석구석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